10월 19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라임 옵티머스 사태를 놓고 한편에선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다른 한편에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면 충돌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가 속보로 다뤘던 내용이죠. 검찰과 야권 인사에게 로비를 했다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폭로 이후에 공방 양상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공수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봉현 폭로 사건이 공수처 수사 1호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장외투쟁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특검 도입에 당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미리 보는 정치부 회의입니다. 수도권 검찰청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법사위 국감에선 라임 옵티머스 의혹의 질의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 정치인과 관련된 진술이 윤석열 총장에게 보고된 경위를 캐물었고, 박순철 서울 남부지검장은 전임 검사장이 지난 5월 면담 때 보고한 걸로 파악됐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김봉현 전 회장이 폭로한 현직 검사들에 대한 술접대 의혹에 대해 오늘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법사위를 제외하고도 11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이 진행 중입니다. 행안위 국감은 경기도를 대상으로 열렸는데 자료 제출을 놓고 실랑이도 벌어졌습니다. 이재명 기사는 야당의 지나친 자료 요구 실태를 지적하면서 내년부터 국감을 거부할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도 했습니다. 1년 넘게 끌어온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감사 결과 발표가 임박했습니다. 조금 전 감사 보고서가 의결됐다는 속보가 들어왔고요. 그 내용은 내일쯤 공개될 걸로 보입니다. 어떤 내용이든 정치적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오늘도 준비한 소식 많습니다. 내려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회의의 문을 열겠습니다. 라임 옵티머스 사태가 정치권의 뇌관으로 떠올랐다는 얘기를 저희가 지난주에 했는데 정말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죠. 특히 라임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회장의 옥중 폭로로 법무부와 검찰은 정면 충돌 양상을 벌였고 여야의 공방도 걷잡을 수 없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윤석열 책임론, 야당은 추미애 책임론을 지적하며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요. 또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여당은 공수처 출범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고 야당은 특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복잡한 상황인데 최종혁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네, 지난주 공개된 편지, 이 편지 한 통이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네, 읽어볼까요? 자, 이 편지는 영국에서 이건 잘못 온 거고요. 자, 띄워주시면요, 바로 이 편지입니다. 자,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구속 수감 중인 김봉현 씨가 이 옥중에서 보낸 편지인데요. 자, 요약을 하자면 현직 검사와 야당 정치인에게 로비를 했지만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주장입니다. 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자, 주말 사이였죠. 곧바로 감찰을 진행한 법무부는 이 검찰이 이러한 진술을 듣고도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자, 그리고 이를 보고받은 윤석열 총장이 이 여권 인사들과는 달리 철저한 수사를 지휘하지 않았다라는 의혹이 있다라고 감찰 결과를 밝힌 겁니다. 하지만 대검찰청은 또 즉각 반박을 했죠. 자, 야당 정치 관련 의혹은 보고를 받았고 철저하게 수사를 하라고 지시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자, 그리고 검사 접대와 관련된 의혹은 보고받은 적이 없고 이번에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알게 신속하게 수사를 하라라고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발표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것이라고 반박한 건데요. 특히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없다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자, 여권에서는 일단 사실관계는 좀 차치하더라도 이 대검이 이 같은 표현을 쓴 건 말이 안 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대검의 입장이 충격적입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중상모략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어떻게 감히 그 대검이 그 검찰 조직에서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 것입니까? 혐의가 지금 의혹이 제기됐고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 절차에 따라서 감찰을 진행하는데 그걸 가지고 중상모략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게 매우 충격적입니다. 자, 해당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있는 책임자의 입장도 한번 들어봐야겠죠. 서울 남부지검입니다. 자, 전임인 송삼현 전 지검장은 이 검사 접대와 관련된 의혹은 보고받은 적도, 따라서 윤석열 총장에게 보고한 적도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야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는 현재 진행 중이고 윤석열 총장도 여야를 가리지 말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니까 법무부의 감찰 결과와는 다른 입장인데 자, 현 지검장, 지금 수사를 책임지는 책임자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남부지검장님은 이거 언제 알았습니까? 지금 그 검사 관련 부분들은 네. 저희도 당혹스럽게 발표하고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야당 정치인 부분은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네, 그게 전부입니다. 이거 언제 알으셨냐 그래요? 아, 이건 이제 부인해서 한 번 지나좀 알았죠. 뭐야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았나요? 대검의 지휘를 받았어요? 아, 제가 왔어요. 네. 야당 정치인 수사에 관해서 그 부분은 이미 8월 말쯤에 보고를 정식했습니다. 대검에. 네. 근데 법무부에서는 이 내용을 모르고 있었나요?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자, 왜 이런 반응이 나왔냐고 하면요. 사실상 현 지검장도 법무부 감찰 결과보다는 대검, 윤석열 총장과 좀 유사한 입장을 밝혔기 때문인데요. 자, 그러자 여당에서는 그렇다면 법무부 감찰이 잘못된 것이냐 이렇게 지검장을 꾸짖기도 했습니다. 남부의 검사장으로 부임한 지가 지금 언제예요? 8월 달이잖아요. 지금 10월 지금 언제예요? 지금 10월 하순 가는데 지금 내용을 잘 몰라요? 아니면 현재 수사 중이기 때문에 현안이라 잘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이런 취지입니까? 이걸 법무부가 그래 감찰해야지만이 지금 부임된 지가 3개월이나 됐는데 지금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요 지금? 어느 분야 검사들 술자리 관련된 거는 지금 이번 김봉현 폭로로 처음 알았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야당 유력 정치인 관련된 거는 진작부터 알았다 이런 얘기죠? 그거는 제가 부인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박순철 검사장님 정신 똑바로 차리고 수사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 라임 사건과 관련해서 야당 의원들은요. 지금 이걸 수사하고 있는 남부지검 수사팀의 자질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합니다. 당초 남부지검에는 여의도 저승사자라 불린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있었는데요. 추미애 장관이 취임한 이후 비직제 부서라는 이유로 폐지가 됐죠. 그러면서 수사단 검사들을 지방으로 좌천시켰고 이에 따라 지금의 남부지검은 금융범죄를 수사할 자질이 부족하다라는 게 야당의 주장입니다. 일 잘하고 수사 잘하던 검사들은 전부 지방으로 다 자천시켰잖아요. 그냥 정권 말 잘 듣는 분들 중앙지검 다 여러분들 앉아 계시잖아요. 저는 능력이 안 돼서 수사가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자, 이 같은 지적에 대해서는요. 법사위원장이 직접 제동을 걸었습니다. 자,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수사는 대개 이전 수사팀에서 한 것이니 수사를 지휘한 검사장은 따로 있다. 자, 오늘 여기 국감장에 나와 있는 증인들이 엉터리 수사를 한 것이 아니라며 제대로 된 정책 질의를 해달라라고 당부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결국 또 이렇게 고성이 오갔습니다. 이 검사장들께 너무 이 윽박지르듯이 질문하시지는 말아주시고요. 윤한홍 의원님 아까 질의하시는데 마치 이 자리에 계신 검사장들이 무능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니 어떻게 의원 질의한 걸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이건 이해도 안 되고요. 이미 언론이라든지 국민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지난 인사가 정상적인 인사입니까? 추미애 장관 와서 내보낸 인사가 정상적인 인사라는 게 아닌 걸 알고 있고 또 거기다가 제가 판단해서 과거 검찰 인사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제 시간입니다. 제 시간이에요, 제 시간. 그런 모욕적인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모욕입니까? 그렇지. 그게 모욕이에요? 예? 아 지금 국민들이 라임과 옵티머스로 2조 원 이상 피해를 봤어요. 그걸 무혐의 처리한 사람이 누군데요? 의원이 한 이야기를 그럼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아 국민들 돈이 2조 천억이 날아갔는데 검찰이 책임이 없습니까? 그래서 검찰이 무능하니까 수사가 제대로 되겠느냐? 의원이 걱정하는 질타를 하는데 그걸 갖다가 모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위원장께서? 자, 앞서 옵티머스 잠깐 등장을 했는데요. 자, 남부지검에서 라임을 수사하고 이 옵티머스는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야당 의원들은 이 옵티머스 사건에 집중을 합니다. 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요, 이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사람들의 이름이 적힌 명단을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자, 민주당과 정부 또 청와대와 관련된 인사가 여러 등장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미 진영 장관이랑 김경엽 의원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외에도 민주당 인사 및
청와대 관계자들이 이름이 여럿 나옵니다. 동명이인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 동명이인인지 여부 확인했어요? 그 문건에 관한 수사는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진영 행안부 장관과 김경현 민주당 의원은 금융기관의 권유로 잠깐 투자를 했던 것뿐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그 외에 이름이 동일한 인사들은 동명이인이다, 나와는 관련이 없다라는 입장을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당에서는요, 옵티머스의 경우에는 이미 2018년에 관련자들이 이 핵심 인물들을 고발했지만 이미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리를 했다며 사실상 검찰이 면죄부를 줬다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니까 당시 수사 책임자가 부실 수사를 했다는 겁니다. 이 다음 수사 주의라인이 어떻게 돼요? 제가 부임하기 전에 수사 주의라인이 어떻게 됩니까? 팀장이 누구예요? 몇 부예요? 제가 부임하기 전에 처리한 사건. 1차장이 누굽니까? 당시 1차장. 당시 중앙지검장이 누구예요? 저는 아닙니다. 전 지검장이 누굽니까? 전 윤석열 검찰총장이 다 부임해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책임론을 제거한 건데요.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라임 옵티머스 불꽃 공방, 여당 윤석열 원죄, 야당 검찰 무능입니다. 네, 오늘 정말 법사위에 여야 공방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지금 이제 라임 옵티머스 사태가 거의 전국을 집어삼켰다, 그렇게 이제 표현해도 좋을 만큼 이제 전국의 이제 중심에 지금 놓여 있고요. 그러니까 라임 수사는 남부지검에서 하고 옵티머스 수사는 중앙지검에서 한다는 거죠. 네, 아까 이제 맞습니다. 최 반장 설명. 아까 그 어색한 연기로 소개했던 편지가 뭐예요? 그 행운의 편지예요? 국장 드리려고 제가 가지고 그래요? 왔어요. 그거 주지 마요. 그럼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딴 사람한테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행운의 그렇죠. 편지 네. 받으면? 네, 그럼요. 됐어요. 됐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챙겨놓겠습니다. 네, 최 반장 때도 꽤 유행했군요. 네, 제가 퇴근할 때 국장 자료 위에 몰래 올려놓고 가겠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자, 그나저나 지금 이제 지난 주에 저희가 이제 속보로 다뤘지만 김봉현 전 스타 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편지가 공개된 이후에 조금 이제 양상이 바뀌었죠. 그 전에 이제 정권 게이트다라는 그런 프레임이 강했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이제 여야가 서로 이제 공격을 하는 이제 그런 모양새고, 여당은 이제 김봉현 전 회장의 입장문 이후에 어떻게 보면 반격에 나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여당은 공수처 출범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공수처 드라이브를 또 걸고 있죠. 네, 민주당은 라임 사태에 이 검찰과 야당 정치인이 연루돼 있다는 김봉현 전 회장의 폭로를 계기로 해서 이번 사건이 공수처 수사 대상 1호가 돼야 한다며 공수처 출범의 명분을 쌓고 있는데요. 이낙연 대표는 이제라도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이와 병행해 공수처 설치와 가동을 서두르겠다, 이렇게 압박을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특검에 맡겨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하고 정쟁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 특검법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나 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맞서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야당에 다시 제시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 시한이 일주일 남았습니다. 야당의 추천이 끝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 대안입법을 진행하도록 원내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임 사태의 피의자인 한 사람이 옥중에서 쓴 편지를 가지고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의 사이라 도대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과 이 법무부가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데 수사에 대한 객관성을 갖다가 국민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네, 민주당 대표 또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들어봤지만요. 민주당은 공수처, 야당은 이제 국민의힘, 특히 이제 국민의힘은 특검을 주장하면서 지금 맞부딪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봉현 전 회장이 지난주 저희가 소개했던 입장문에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이제 현직 검사에게 술 접대를 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전직 검사도 나오고요. 오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일부의 실명이 공개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주장한 건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이성범 그리고 윤곽근 오른쪽에 양쪽에 있는 분은 김봉현이 접대했다는 룸살롱에서 접대했다는 3명의 검사 중에 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윤곽근 지금 현재 위원장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재호 국민의힘당 상임 고문께서 확인해 주신 사안입니다.
그 황교안 대표가 영입을 했고 정우택 위원장 하고 여기에 중천이 됐었다. 이성범 현직 검사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성범 검사는 지금 여전히 육부에서 일하고 있는 거 맞죠, 지검장님? 예. 네, 그러니까 김진애 의원은 방금 보신 사진 양쪽에 있는 그 이성범 현 검사와 윤곽근 전 고검장이 접대를 받은 당사자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요. 윤 전 고검장은 김 전 회장이 입장문에서 언급한 검사장 출신의 유력 정치인으로 지목되기도 했었습니다. 윤 전 고검장은 김봉현도 모르고 누구와도 룸사롱을 간 적이 없다면서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그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 의원이 지목한 건 아니지만 수사 책임자였던 송 전 지검장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김봉현 전 의장 측도 김진애 의원이 언급한 윤곽근 전 고검장과 이성범 검사는 술 접대 자리에 있던 검사가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단 법무부는 김봉현 전 회장이 주장한 검사 술 접대 의혹과 관련해서요. 오늘 서울 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박순철 서울 남부지검장은 검사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고 또 당혹스럽다라고 밝혔는데요. 법무부에서 감찰 결과를 토대로 수사 의뢰가 내려와 남부지검에 수사팀을 꾸렸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묻는 위원들의 질문에는 수사를 해야 한다라거나 언급된 검사들이 현재 남부지검의 근무 중인지에 대해서도 확인해드릴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의혹에 연루된 검사를 수사에서 배제해야 한다라고 촉구를 했는데요. 박 지검장은 연루가 됐다면 당연하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법무부도 오늘 오후에 입장을 밝혔는데요. 김봉현 전 대표를 직접 조사하는 등 감찰 결과 금품 및 향응을 접대받았다는 의혹이 있는 일부 대상자들을 특정했고 향후에 신속한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안으로 판단이 돼서 남부지검의 대상자들에 대해서 뇌물수수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법무부가 오후에 밝힌 내용을 보면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을 들은 모양이네요. 그렇죠? 특정해서 이제 수사를 의뢰했다는 것 같고. 자, 지금 저희가 이제 얘기했던 거는 이제 라임 사태와 관련된 서울 남부지검에서 하고 있는 이제 수사 관련한 그런 내용이었고, 야당 의원들은 여권 인사들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옵티머스와 관련된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했죠. 네, 뭐 일부 내부 문건이 공개되면서 뭐 야당에서는 권력형 게이트다 그렇죠. 뭐 이렇게 주장을 했었잖아요. 물론 뭐 여당은 뭐 금융범죄다라고 뭐 선을 긋고 있는데 앞서 제가 언급했지만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뭐 옵티머스 내부에서 만든 이 펀드하자 치유 문건을 토대로 해서 이 현직 여당 의원 또 전 뭐 청와대 관계자 등 여권 인사들과 이름이 같은 사람이 등장한다며 일단 동명이인일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뭐 관련한 수사를 진행했느냐라고 남부지검장에게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물었는데요. 이성윤 지검장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고 이 특정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유상범 의원은 뭐 지금까지 언급이 안 됐다는 거, 뭐 수사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민주당은 오후에 당 차원의 또 공식 브리핑을 냈습니다. 지금 유상범 의원을 겨냥해서 이 아니면 말고식 폭로라며 유 의원의 공개 사과와 함께 당 차원의 징계를 내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요, 이미 과거에 이 옵티머스에 투자했던 전파진흥원이 관계자들을 고발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윤석열 지검장 시절에 무혐의 처리가 됐다며 윤석열 책임론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옵티머스 펀드에는요, 이름만 들으면 알 법한 유명 기업들이 여러 투자를 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이 됐죠. 네, 이 옵티머스 펀드에는 이 법인과 개인 등 3,000명이 넘는 가입자가 1조 5천억 원 이상 이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60여 개의 이 상장가 5천억 원 이상을 넣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오뚜기는 100억 원 이상, 또 BGF 리테일도 약 100억 원을 투자했다고 하고요. HDC와 한일시멘트 등도 수십억 원을 넣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업체 안랩도 70억 원을 투자했고 JYP 엔터테인먼트는 40억 원을 투자했다가 30%, 즉 12억 원을 잃었다고 공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전력과 마사회, 농어촌공사 등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대학과 노동조합 등도 거액을 투자했는데요. 성균관대 46억 원, 한남대 44억 원, 건국대 40억 원 등을 각각 투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외에도 투자자 명단에는 한화그룹 회장 김승현, 넥센그룹 회장 강병중, 희성그룹 회장 구본능 등 이 기업 오너의 이름도 등장을 했는데 물론 이건 이 동명이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자, 그 법사위는 아니지만요. 오늘 행안위에서는 이제 이재명 그 지사, 그러니까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이 됐죠. 그 얘기는 이따 뒤에 신혜원 반장 발제 때 저희가 추가로 알아볼 텐데 옵티머스 관련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그 부분만 좀 짚어보면요.
야당이 이재명 지사의 연루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행안위의 경기도 국감에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지사에 대한 공세에 집중을 했는데요. 앞서 조선일보 등은 옵티머스 내부 문건을 토대로 옵티머스 고문인 최동욱 검찰총장이 이 지사를 만난 뒤 옵티머스의 물류단지 사업과 관련한 인허가가 급물살을 탔다면서 로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경기도 부지사를 지내기도 한 박수영 의원을 당초 질의 순서가 19번째였는데 1번에 배치하면서 파상 공세에 나섰습니다. 박 의원은 이 지사가 당초 물류단지 조성에 반대 입장이었었는데 최 전 총장을 만난 이후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등 로비를 했다, 로비 의혹이 있다 이렇게 제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사는 최 전 총장을 만난 사실은 맞지만 이미 관계기관 협의를 하겠다는 보고가 있었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요. 국토부의 실수요 검증을 통과를 하면 경기도는 매뉴얼에 따라서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뿐이라면서 로비나 특혜 의혹 등을 반박했습니다. 이 지사는 펀드 사기꾼의 거짓말 문서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도정을 훼손하는 일이 안타깝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옵티머스 관련해서는요. 핵심 인물인 이혁진 전 대표에 대해서 최근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 청구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잖아요. 그런데 검찰이 소환할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이 이 전 대표의 신병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장 이 전 대표가 기자들과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죠. 또 오늘 한 라디오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단 한 차례도 검찰에게서 연락받은 바가 없다라고도 했습니다. 조수진 의원은 이 전 대표의 신병 확보가 중요한데 검찰에서 전혀 손을 쓰고 있지 않은 분위기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문흥성 수원지검장은 이 전 대표와 직접 연락은 안 됐고 친척을 통해서 소재를 확인하고 수사 상황에 관해서 면담을 한 것으로 안다라고 했습니다. 또 앞서 이 전 대표가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받던 중에 도피를 했고 현재 옵티머스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 중인데요. 이에 대해 문 지검장은 효율적 수사 진행을 위해서 이혁진이 귀국하면 수사 일원화를 검토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네. 자, 어쨌든 법사위 지금도 이제 진행 중이고 관련 속보 계속해서 나올 걸로 보입니다.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정말 오랜만에 공개석상에서 얼굴을 보는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네. 중앙지검장으로 취임하고는 첫 국감이다 보니까 사실 네. 뭐 이성윤 지검장이 오늘 어떤 발언을 할지 많이 주목이 글쎄요. 됐었는데 네. 사실 대부분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다 보니까 이 지검장이 네. 뭐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뭐 구체적인 건 밝힐 네. 수 없다 이런 정도 그 라임 선에서 옵티머스 네. 말고도 이제 중앙지검에 걸려 있는 또 현안들이 있으니까 관련한 또 질문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속보 좀 더 챙겨 봅시다. 자,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라임 옵티머스 의혹에 여당은 공수처, 야당은 특검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신혜원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법사위 얘기를 했는데요. 국회에서는 오늘 법사위 말고도 11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벌써 3주차, 이제는 종반전에 접어들었는데 국토위에서는 정부 부동산 통계 기초가 되는 한국감정원이 그리고 행안위 얘기 아까 잠깐 했지만요. 이재명 경기지사가 출석해서 경기도 국정감사가 진행됐습니다. 관련 소식을 신혜원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도 이제 3분의 2 반환점을 돌아서 종반전에 접어들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주에는요. 국민의힘은 북한의 공무원 피격 사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 등과 관련한 증인들을 대거 신청했는데 180석을 차지한 민주당에 가로막혀 모두 무산됐습니다. 카톡에 이런 문자가 있다는 것은 이 휴대폰이 포렌식이 돼서 나와서 아는 것일 뿐이고 그걸 기억하지 못합니다. 예. 네, 기억나시죠? 이 북한 공무원 피격 사건, 또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이 가장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이것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만류를 했어야 되지 않나요? 만류를 했는데 실패한 건가요? 제가 개인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좀 뭐합니다만 제가 말린다고 말려질 사람이 아니고요. 자, 그리고 이 지난주 둘째 주부터는 이 조금 전 여당 발제에서 보신 라임 옵티머스 자산 운영의 정관계 로비 의혹 등을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워낙 복잡한 이슈인데 최 반장이 잘 정리를 해줬죠. 자, 라임 옵티머스 사건은 법무부 대 검찰 갈등으로도 비화가 된 만큼 국정감사가 끝나고도 여진이 이어질 듯합니다. 라임 옵티머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검찰의 비위와 공작 수사 의혹도 철저히 수사해서
단죄해야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자행된 일부 검사 집단의 수사농단 의혹의 철저한 규명을 촉구합니다. 추미애 장관이 개입하기 시작하면 사건의 본질이 흐려지고 엉뚱한 쟁점으로 흘러가고 이제 더 이상 추미애 검찰에 이 사건 수사를 맡겨둘 수는 없습니다. 선택은 오로지 특검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소위 민생국감이라고 하기에는 거리가 좀 있는 주제들이었고요. 그나마 일상과 좀 맞닿아 있는 이슈라고 한다면 역시 부동산입니다. 지난주 국토부 국감에선 최근 국민형으로 떠오른 그분이 등장하기도 했죠.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다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국민들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오늘 국토위 국정감사에는요, 한국감정원이 피감기관으로 출석했습니다. 한국감정원은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마련할 때 활용하는 집값, 전세값의 통계 자료를 생산합니다. 보통 은행 담보대출 등의 근거로 사용하는 건 민간기관인 KB국민은행의 통계인데요. 이 감정원 통계가 훨씬 표본이 적고 또 서울이나 수도권의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여야 할 것 없이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상승했다고 생각합니다. 상승한 게 정상적인 거예요? 네, 됐습니다. 혹시 테스형이라는 노래 김학규 사장님 들어보셨어요? 전번 국감에서 의원님께서 틀어서 들어봤습니다. 예, 집값 장관님 말씀대로 안정화돼 있나요? 저희들이 발표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안정화를 찾아가고 있다. 예,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 죽은 통계를 갖고서 자꾸 말씀하시잖아요. 특히 이제 감정원 그 통계하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거하고 차이가 좀 큰 것 같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거 인정하십니까?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이라는 것이 그 지역에 사는 특정 지역의 어떤 그런 체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인 동향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정원은 과거부터 오는 그런 원칙에 따라서 그런 동향 조사를 하는 유일한 국가 승인 통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한국감정원이 주택가격조사 표본 설계 연구 용역을 특정 연구진에게 수년간 몰아줬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소병훈 의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이 통계학 박사인 A씨와 B씨가 소속기관을 바꿔가면서 매년 일감을 따냈고 또 2015년과 16년부터는 각각 이 또 다른 박사인 C씨와 D씨까지 포함해 전부 용역을 독점해왔다는 겁니다. 이 소병헌 의원은 감정원이 일부러 유찰을 시키거나 내정자에게 맞는 기준으로만 공고를 내는 방식으로 이들과 수의 계약을 맺어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감정원이 과도한 사내 주택자금 대출로 이 직원들의 부동산 투자를 도와주고 있다는 지적이 또 역시 민주당 박상혁 의원으로부터 나왔는데요.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서 투기 과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해서 이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를 강화해왔습니다. 투기 과열지구에선 40%, 또 9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이 초과분의 한액 20%가 적용이 되죠. 자, 서울 9억 원짜리 아파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일반 국민은 LTV 40%를 적용받아서 3억 6천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지만 한국감정원 직원들은 사내 주택자금 대출을 통해서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건 조금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이 감정원이 부동산 조사 업무에 협조해준 공인중개사, 상가 세입자 등에게 제공하는 경비인 조사 분석비라는 게 있는데 자, 이걸 찾아보니까 자료 수집과 전혀 관계가 없는 감정원 직원들의 의류, 신발, 잡화, 심지어는 선글라스 구입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장 출장 업무를 담당한 직원에게 골프웨어 브랜드의 가방을 지급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3년간 7억 원이 넘는 액수라고 합니다. 자, 한편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기존 부동산 정책을 반성하고 새로운 접근을 시작해야 한다면서 민주당 차원에서 미래주거 추진단을 구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집값 급등, 전세 대란 등등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사실상 우회적으로 인정했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다양한 주거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또 일가구 실거주자 세금 부담을 줄이는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앞서 전해드렸지만 오늘 12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나머지 주요 국감 소식 들어가서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국정감사 종반전, 국토위서 감정원 죽은 집값 통계 공방입니다. 네, 앞서 이제 신반장도 얘기했지만 최 반장 발제에서 저희가 다뤘던 법사위를 제외하고도 11개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국감이 진행 중입니다. 그중에 부동산 통계를 둘러싼 공방이 또 벌어졌네요. 한국감정원 통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 이면에는 표본이 너무 적다. 이런 지적들이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나왔다는 그런 신반장의 설명이 있었고요. 지난주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한국감정원이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아파트값 표본을 내년부터는 50% 가까이 늘리겠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자, 국토위에서 또 다른 얘기는 또 뭐가 나왔어요? 아무래도 부동산이 제일 관심이긴 한데 국장은 네. 그 부동산 정보 보실 때 주로 어떤 사이트나 이런 매체를 이용하시나요? 부동산은 잘 안 보는데. 관심이 없으세요? 네. 잘 안 봐요. 네. 그 그러니까 취재를 위해서는 보는데 개인적으로는 잘 많이는 안 봐요. 저는 아직 무주택자다 보니까 좀 관심이 있어서 이제 찾아보는데 보통 요즘은 이 포털 사이트만 들어가도 이 부동산 탭이 있어서 거기서 매물이 몇 개인지, 또 시세가 얼마인지, 또 최근 실거래는 얼마에 됐는지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들 이용하는 것 같은데, 자, 오늘 국토위에서 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밝힌 내용입니다. 자, 정부가 이 부동산 지표로 삼는 게 바로 이 한국감정원이죠. 이 감정원이 개발한 부동산 정보 플랫폼이 있는데요. 부동산 테크라는 게 있는데, 자, 이게 올 1월부터 9월까지 방문자 수를 분석한 결과 한 55만 명 정도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럼 포털은 어때요? 네, 감정원 이 사이트가 55만 명, 네. 네이버 부동산 방문자 수는 3,5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렇게나 차이가 나요? 네, 그러니까 숫자상으로 네. 봤을 때 약 63배 차이가 나는 건데, 또 이 전국 공인중개사 11만 명 중에서 이 감정원의 부동산 테크 협력 공인중개사는 6천여 명에 불과하고요. 또 시세 입력률도 평균 64.9%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전국의 이 공동주택단지 수가 이 4만 3천여 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부동산 테크에 입력이 된 단지 수는 1,800여 개, 절반도 못 미치는 42% 정도라고 하고요. 때문에 이 집값 통계와 마찬가지로 실시간 부동산 정보 전달이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한국감정원은 국가를 대표하는 부동산 공공기관이다. 국민에게 보다 공신력 있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토위에서 오늘 이슈가 된 그런 내용 짚어봤고요. 행안위 얘기를 좀 넘어가 볼게요. 앞서 잠깐 이제 이재명 지사 얘기를 저희가 했는데, 경기도가 이제 옵티머스 관련한 부분만 저희가 앞서 좀 다뤄봤죠. 자, 그런데 이제 국감 시작 전부터 이재명 지사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이 논란이 됐는데, 그러니까 내년부터 국감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글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국감 당일인 오늘 이 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는 국정감사 권한이 있을 뿐 지방정부의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감사 권한이 없다. 법에도 감사 범위를 국가 위임 사무와 국가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에 한정한다면서 내년부터는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우리 공무원들을 보호할 겸 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 요구와 질의응답 사항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겠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 예산을 타쓰는 게 아닌 도 자체 사업에 대한 자료까지 내라는 것은 부당하다. 이제 아마 그런 취지로 일단 이해가 되는데요. 자, 법을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국정감사를 거부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힌 전례는 없죠, 조 반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행안위 국감이 시작되자마자 그 민주당 한정희 의원이 어떤 취지로 그런 글을 올린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 지사는 약 2,000건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어제 새벽에 요구한 분도 있었다면서, 그럼 공무원들은 밤새워 대기를 하거나 또 자다가 깨어나서 대응해야 하는 등 그런 걸 보는 게 가슴이 아파서 오늘 아침에 그런 글을 썼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경기도처럼 협조가 안 되는 자치단체나 국가기관은 없었다면서 심지어 행정 책임자가 자료 제출을 막은 정황도 있다. 국정감사 관계법에 의해서 고발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나섰습니다.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고, 국정감사관계법 그리고 국회 감정정원관계법 두 개 법에 의해서 고발하고, 만약 관련 공직자가 있다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징계 조치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일단은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취재가 되면 또 추가로 하는 걸로 하고 어떤 내용이냐면요. 추미애 법무장관이 그 라임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사건에 대해서 수사 지휘권을 행사했다는 그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그 추미애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는 문제를 놓고 이제 윤석열 총장과 좀 갈등을 빚었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 당시에 이제 윤석열 총장이 수사지휘권을 수용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라임 사건 관련해서는 앞서 저희가 이제 최종혁반장 발제 때 저희가 짚어봤지만 이제 법무부에서는 그 이제 김봉현 전 회장이 폭로한 부분 중에 일부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혹시 덮으려 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좀 의혹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서울 남부지검 수사팀에 대해서도 좀 이제 그 불신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앞서 저희가 논란을 짚어봤지만 그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권이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되겠지만 수사팀을 교체하는 그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는지 그 여부는 조금 더 이제 확인이 필요한 그런 사안이고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사건에 대해서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두 사건이 좀 때려야 뗄 수 없는 사건인 것 같긴 한데요. 왜냐하면 라임 사건과 관련해서 이미 윤석열 총장이 뭐 여야 정치인과 관련된 사건을 뭐 그 김봉현 전 회장의 뭐 주장을 다 보고를 받았지만 여당과 관련이 있는 정치인에 대한 수사만 제대로 지휘를 하고 뭐 야당과 관련된 정치인에 대해서는 뭐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뭐 지휘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다라는 뭐 지금 주장이 제기가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당장 이제 윤석열 총장이 정치적인 뭐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다 수사에 있어서 그런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일단 윤석열 총장의 막 가족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장모와 관련된 수사가 될 가능성이 장모와 있는데 부인이죠. 그렇죠. 관련된 수사인데 관련해서도 역시 뭐 정치적인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으니 관련해서 이제 장관이 직접 지휘권을 행사해서 뭐 구체적인 수사팀을 어디로 지정하든지 혹은 뭐 지휘권이라고 하면 뭐 특임 검사나 뭐 이런 것도 가능성이 거론이 되는데 왜냐하면 검사 당사자이기 때문에 뭐 특임 검사 카드도 거론이 되지만 사실 이건 윤석열 총장이 직접 이제 그 특임 검사를 임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구체적으로 수사팀을 좀 변경을 해서 아니면 예를 들면 뭐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을 한다라는 식의 뭐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구체적인 내용은 더 나오면 또 저는 아무튼 뭐 윤석열 총장의 가족 사건에 대해선 추미애 장관이 국회에서 여러 번 그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이제 윤석열 총장이 수사 의지가 없다라는 취지의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 수사 지휘권을 행사한 게 상당히 또 그 파장이 있을 것 같은데 좀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취재되는 대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경기도 얘기를 하다가 넘어갔는데 경기도가 기본소득 정책 관련해서요. 미국 타임지에 1억 원짜리 광고를 실었잖아요. 관련해서 공방이 오갔다면서요. 네, 오늘 발간된 타임지 미국판에는 이 미래의 기본소득 청사진이라는 제목으로 이재명 경기지사가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에 참석한 사진과 함께 이 기본소득과 관련된 기사형의 광고가 실렸습니다. 이 광고를 싣는 데 든 비용이 1억 9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예산을 도민을 위해 쓴다고 했는데 미국 사람도 도민이냐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은 대한민국의 주요 정책이고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박람회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전 세계를 상대로 일부 홍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1억 정도는 아깝지 않다. 아깝지 않다가 아니라 적절하게 잘 썼다고 생각합니다. 네,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 임기가 시작된 2018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256억 4,600만 원의 홍보비를 집행했는데요. 앞서 남경필 전 지사 당시에 2년, 2016년부터 2017년 이 사이에 집행된 홍보비 142억 3천만 원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증가한 액수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는 이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요. 이 홍보비를 2배 가까이 올린 건 남경필 전 지사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경기도의 예산 총액 대비 홍보 예산은 전국 광역시도 중 평균 이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국민의힘을 향해선 국민의 짐이라 조롱받는 이유다라며 맹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재명 지사표 대표 사업으로 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지역 화폐잖아요. 지역 화폐. 얼마 전에 이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경제 활성화 효과가 없다 이런 취지의 보고서를 발표한 이후에 또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정무위에서 그 관련한 또 언급이 있었는데 조세연이 언급한 내용이 있다면서요? 네, 이 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은요, 이 지역화폐에 대한 연구 보고서의 목적이 정치 개입이다라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비판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경기도가 이 지역화폐 발행이 10배가량 늘어난 2019년 상황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자, 이에 김 원장은 이 정책이 광범위하게 활용되기 전 작은 규모일 때 연구를 해서 효과를 측정하는 게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자, 민주당은 연구자들이 정책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지적한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권이 정치 논리로 국책 연구기관을 공격하고 있다라고 반박을 하면서 또 여야 공방이 이렇게 오가기도 했습니다. 언론 포인을 해가지고 이게 뭐 연구자들이 지금 이 정책적 논란을 일으키려고 작정을 한 것도 아니고. 지금 이제 두 가지 사안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이 내용이 이제 의원님 지적해 주신 사안 중에서 제가 갑자기 좀 생각이 안 나서 죄송합니다. 이재명 지사가 연구원들 엄중문책을 요구를 했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게 엄중문책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지요? 이게 어째 경기도지사 대권주자가 연구기관도 모르고 이 조세재정연구원의 기본적 목적도 모르면서 자동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비판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 추미애 법무장관이 라임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사건에 대해서 수사 지휘권을 행사했다라는 그런 속보를 전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취재가 됐습니다. 그 내용을 좀 알아보죠. 네, 그러니까 핵심은 아까 제가 여러 수사 지휘권에 해당하는 방식이 어떤 게 있느냐라는 가능성을 제기해드렸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나왔습니다. 특별검사다 이런 건 아니었고요. 이게 추미애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남부지검 라임 사건은 남부지검에서 수사하고 있고 윤 총장과 관련된 윤 총장 가족과 관련된 수사는 중앙지검에서 하고 있는데 이 관련해서 이제 윤 총장이나 이 대검찰청 그러니까 3급 기관의 지시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라임 수사는 남부지검에서 독립적으로 이제 중앙지검에서 윤 총장 부인과 관련한 수사, 가족과 관련한 수사를 독립적으로 진행을 한 다음에 결과만 이제 윤석열 총장에게 보고하라라고 그러니까 수사 지휘권을 행사를 한 거고요. 검찰총장이 사건에 개입하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차원이네요. 네, 왜냐하면 이제 라임 사건 같은 경우에는 여야 정치인들이 관련이 있었는데 윤 총장이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는 수사를 제대로 지시하지 않았다라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라라고 이제 지휘권을 행사한 거고요. 가족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총장 본인 또 가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좀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총장의 지시를 받지 않는 게 좀 맞다라고 판단을 해서 추미애 장관이 이 같은 지시를 한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 최 반장이 잘 설명을 했는데 이제 관련된 내용을 이제 법무부에서 밝힌 정확한 워딩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라임 로비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검찰총장 본인 또한 관련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점에서 이제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또 이 본인 및 가족과 측근이 연루된 사건, 이 가족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 윤리 강령 및 검찰 공무원 횡령 강령에 따라서 회피해야 될 사건이다. 따라서 이제 수사팀에게 철저하고 독립적인 수사의 진행을 일임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 가족과 관련된 수사와 관련된 논란이 있었잖아요. 윤 총장 장모나 윤 총장의 부인과 관련된 수사였는데 수사가 지지부진하다 이런 지적이 많았죠. 네, 뿐만 아니라 윤 총장 본인에 대한 수사도 연루가 되어 있다고 지금 추미애 법무부에서 밝혔는데 아시다시피 그 인사청문회 때 윤 총장 인사청문회 때부터 논란이 된 사안이긴 했었는데요. 이 전 용산 세무서장의 로비와 관련된 사건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관련된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다거나 불기소를 한다라는 거나 이거에 대해서는 윤 총장이 직접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도 이제 수사 지휘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라는 취지라는 게 이 법무부가 추미애 장관이 이제 수사 지휘권 행사한 배경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본인도 연루된 의혹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 언급했군요. 자, 아무튼 추미애 법무장관의 수사 지휘권 내용 지금 이제 취재가 돼서 저희가 이제 속보를 얘기했고요. 관련된 파장은 저희가 좀 더 취재를 해서 내일 정치부회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종반전 국토위서 감정원 집값 통계 공방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한 감사 보고서를 의결했습니다. 조금 전 나온 속보죠. 감사원 역사상 최장 기록입니다. 엿새 동안 심의한 끝에 결론을 조금 전에 냈습니다.
감사 결과는 국회 보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서 내일 오후 2시쯤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그 내용 상당히 정치적 후폭풍이 클 거로 보이죠. 관련 내용을 조익신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바른나라 바른감사. 감사원의 원훈입니다. 정직하고 사리에 맞게 사실에 입각해 일을 처리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감사는 오늘까지 월성 1호기 감사 결과서를 엿새째 심의했는데요. 감사원 역사에 남을 긴 심의라고 하는데 이 바른나라 바른감사를 위한 진통이라고 봐야 할까요? 오늘은 결국 보고서를 의결했습니다. 내일 오후 2시쯤 결과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주요 쟁점은 크게 3가지였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월성 1호기의 경제성과 안전성, 그리고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 참여한 산업통상부와 한국수력원자력 전현직 임원의 처분 문제입니다. 일부 언론에선 미리 결론을 예단하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경제성 저평가는 부당하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고발할 거다. 구체적인 이름까지 거론했습니다. 앞서 최재형 감사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쏟아져서 나오는 것, 감사원 관계자 발로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기사를 줬다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걸 분명히 해주셔야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 원장이 직접 언론에 흘렸느냐?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다만 감사원의 수장으로서 단속이 필요한 사안이란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해당 언론이 아무런 근거 없이 소설을 쓰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감사원의 상징 암행어사가 썼던 마패입니다. 여기서 암행, 어떤 목적을 위해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돌아다닌다는 걸 뜻하는데요. 언론에 먼저 보도된 감사 결과 정치적 목적을 위해 자기의 정체를 드러낸 게 아닌가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원은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달라는 입장문을 냈지만 의심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국감에서 이런 지적이 나온 이유기도 합니다. 너 개기냐? 이러면 안 돼요. 암행어사 출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영상 녹화를 보시면 저희가 어떻게 감사했는지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사안 정치적으로 민감합니다. 감사원이 어떤 결론을 내놓든 상관없이 탈원전 대 친원전으로 나뉜 여야는 일찌감치 정쟁을 위한 예열을 마쳤습니다. 상식적으로도 폐쇄될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원전에 대한 각각 다른 시각으로 조금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과정에서 이런 감사가 촉발되는 측면도 없지 않았다는. 여러 가지 무리한 조치로 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을 관철하기 위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이제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고 또 거기에 공무원들이 동원이 돼가지고 결국 이제 들러리를 쓴 셈인데. 법정 다툼도 예고된 상태입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감사 과정에 저항이 있었다, 어려움을 토로했었는데요. 이렇게 감사 저항이 심한 감사는 제가 재임한 동안에 처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료 삭제는 물론이고 와서 사실대로 얘기 안 합니다. 사실을 감추거나. 국민의힘은 감사 방해와 증거인멸에 나선 산업부와 한수원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겠다 나섰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의 강압적인 조사 방식을 문제 삼고 있는데요. 공무원들은 이 특정감사, 정책감사를 도깨비 방망이라고 합니다. 목적을 정해놓고 하는 거 아니냐. 감사 결과에 따라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 등이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내일 발표될 월성 1호기 감사 결과 법정 시한을 8개월이나 넘겨가며 조사할 만한 사안이었는지 그 내용이 참은 궁금합니다. 야구의 신, 야신으로 불렸던 김성근 전 감독. SK 왕조를 이끌고 말이 한화란 말을 만들어내기도 했죠. 김 전 감독의 리더십을 배우기 위해 기업들의 특강 요청도 줄을 이었었습니다. 1구 2무, 선수에게 두 번째 공은 없다란 좌우명으로도 유명했는데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열정,
그 열정이 결국 독선으로 비춰져 감독직에서 내려와야만 했습니다. 대선과 총선에서 잇따라 패배한 국민의힘을 맡아 체질 개선에 힘쓰고 있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특유의 카리스마 혹은 독선 사이에서 당내 지지와 비판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부마 민주항쟁 기념식 참석차 부산에 내려갔는데요. 큰 설계로 부산 발전의 미래를 그리는 인물이 없다. 국회의원 3, 4선하고 이제 재미가 없으니 시장이나 해볼까 하는 느낌을 받는다. 이렇게 말한 게 논란이 됐습니다. 얼핏 부산시장 후보감이 없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당장 자천타천 부산시장 후보군으로 이름이 오른 중진 의원들이 불벤소리를 냈습니다. 3선의 장제원 의원은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당 대표격인 분이 가는 곳마다 자해적 행동이 참 걱정이라면서 내부 총질을 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따져 물었습니다. 각각 4선과 5선 의원이죠. 권영세, 조경태 의원도 스스로를 깎아내려서 얻는 게 뭐가 있느냐,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다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출신이죠. 국민의힘 김병준 세종시당 위원장도 서울시장감이 없고 부산시장감이 없나, 차라리 문을 닫아라. 무슨 낯으로 공당이라 하며 국고 보조금을 받고 또 그 지도자라며 얼굴을 들고 다니나, 김종인 위원장을 직격했습니다. 당내 일각에선 옹호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김 위원장의 독한 발언이 자극 효과를 노린 고도의 계산이란 겁니다. 김종인이가 사심이 없는 사람이니까 또 과거에 많은 경륜과 또 여러 가지를 본다면은 자극적인 그런 말과 행동으로서 정당의 어떤 계속적인 강한 혁신을 하겠다, 그런 뜻으로도 읽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자극. 당내 논란이 커지자 김 위원장이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말이 잘못 전달됐다며 살짝 언론 탓을 했습니다. 그 말은 잘못 전달돼서 그렇게 된 건데, 내가 독일의 함부르크 항을 예를 들면서 독일 함부르크 항이 하는 스마트 항목으로 변모를 했어요. 그런 거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계신 분이 나왔으면 좋을 텐데 아직은 그런 분이 안 계시다고 내가 얘기를 한 거지, 뭐 후보자가 없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고. 김 위원장의 의도가 잘못 전달됐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김 위원장의 평소 발언도 영향을 끼쳤을 듯 싶습니다. 특히 대선 주자들을 놓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꺼냈었죠. 당내 인사들에 대한 김 위원장의 인물평, 후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이래서 노련하다는 이야기를 듣나 봅니다. 김 위원장은 갈등의 시선을 당 밖으로 돌렸습니다. 내년에 실시될 부산시장,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가지고서 이 두 시장의 보궐선거라고 하는 것이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냐 같으면은 양시의 시장이 성범죄와 관련이 돼가지고서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 성범죄에 대한 수사가 아직도 제대로 공표되지 않고 있는 이런 실정이고, 불미스러웠던 사건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후보를 낼지 여부를 결정하라 압박을 한 겁니다. 터질 듯 말 듯 당내 중진들과 불편한 관계를 연출하고 있는 김 위원장. 선출된 당대표가 아닌 비대위원장이란 한계 때문인가 싶기도 합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감사원 월성 1호기 의결 내일 발표, 정치적 후폭풍 예고. 네, 감사원이 월성 1호기 관련한 감사 결과를 조금 전에 이제 의결을 했고요. 그 내용은 아마도 아까 이제 조 반장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내일 오후쯤에 공개될 걸로 보입니다. 저희가 내일 정치부 회의에서 그 내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고요. 자, 선거법 공소시효가 종료된 이후에 저희가 이제 기소된 국회의원 수를 좀 세봤잖아요. 그때는 한 24명 정도 됐는데 검찰이 이제 정확히 밝힌 내용을 보니까
현역 의원이 모두 2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는 거죠? 네, 대검찰청이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끝나는 지난 15일 자정을 기준으로 현역 국회의원 27명을 포함해서 1,154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대 총선 땐 현역 의원이 33명이었는데요. 그리고 현역 의원을 포함해서 1,430명이 기소가 됐었는데 그것과 비교하면 다소 좀 규모가 줄어든 겁니다. 이 대검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외부 선거운동이 줄어들면서 또 후보자와 유권자들의 대면 접촉이 감소해서 이 입건자 수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정당별로 보면 어떻게 돼요? 일단 국민의힘이요. 조수진, 이채익, 홍석준 등 11명으로 기소돼 가장 많았고요. 민주당은 정정순, 이규민, 윤준병 등 9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의당과 열린민주당은 각각 1명이었고요. 무소속은 윤상현 의원 등 5명이었습니다. 자, 무소속 가운데 3명은 이 김홍걸 의원 등 민주당에서 앞서 제명이 되거나 탈당한 의원들이었습니다. 보통 저희가 기소 유형별이라고 하잖아요. 유형별로 보면은 그 흑색 불법 선전이 제일 많았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흑색 불법 선전에 연루된 이 사람이 10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그 뒤를 이어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의원이 7명, 금품과 관련된 혐의는 6명, 당내 경선에서 적발된 사례는 4명 등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거사범 수사는 다 마무리가 된 거예요? 네, 일단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15일로 공소시효가 끝났지만 공무원 선거범죄나 선거 비용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은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더불어민주당의 정정순 의원이 대표적인데요. 검찰은 이 선거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철저하게 수사해서 실체를 규명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다른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또 야스쿠니 심사를 참배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베 전 총리가 오늘 오전에 야스쿠니 심사를 참배를 했습니다. 가을 큰 제사에 맞춰서 영령에게 존숭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야스쿠니 신사를 찾았다고 하는데요. 아베 전 총리는 퇴임한 지 사흘 만인 지난달 19일에도 야스쿠니 신사를 찾았습니다. 한 달 사이에 2번 참배를 한 셈입니다. 야스쿠니 신사에는 태평양 전쟁 A급 전범 14명이 합사돼 있습니다. 아베 전 총리의 극우 행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집권 자민당의 주요 지지층인 그 보수 우익 세력의 뜻을 좀 살피면서 우파 진영 지도자로서 자신의 위상을 좀 공고히 하려는 걸로 풀이가 됩니다. 스가 요시대 총리는 가을 제사를 맞아 아베 전 총리가 해온 것처럼 참배는 하지 않고 대신 지난 17일 공문을 보냈고요. 20명의 현직 강요 가운데서도 아직 참배한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사실상 방침을 세웠다. 이런 소식을 제가 지난주에 전했는데 일본 국민들도 지금 반대하고 있다면서요, 다수가. 네, 요미우리 신문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일본 정부의 방류 계획에 찬성한다는 입장 41%에 그쳤고요. 반대한다는 의견이 절반인 50%였습니다. 나머지 9%는 찬반 의견을 밝히질 않았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9주년을 앞두고 지난 3월에도 같은 조사를 했었는데 당시에는 다수인 68%가 유보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50%가 분명히 반대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네. 여야도 지금 한 목소리로 일본의 방침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죠? 네, 우리 정치권에서도 계속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민주당의 김태년 원내대표, 자국민조차 설득하지 못한 채 방류를 강행하겠다는 건 매우 염려스럽다. 일본이 지구 해양 환경을 파괴하는 환경 악당 국가로 기록되지 않길 바란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염수 현황과 재처리 방법 등 정보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오염수 안전성 검증을 위한 조사단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관련국을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성일정 비상대책위원도 이 문재인 대통령이 즉시 나서서 일본 정부에 강력한 우려를 전달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외교 채널을 가동해서 방류 피해가 예상되는 주변국과 공조해 일본을 압박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를 겨냥해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변국의 방류 이외에 대안은 없는지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면서 오염수의 방류량과 또 오염 농도가 생태계에 적정한지도 충분히 협의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조금 전 들어온 속보 하나만 얘기하고 이제 국회 발질 정리를 하면요. 이제 북한군의 피격으로 이제 총격으로 사망한 해수 공무원의 아들이 문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잖아요.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시켜달라. 문 대통령이 답장을 보냈죠. 그래서 해경 조사와 수색 결과를 기다려주기를 부탁한다라는 취지의 이제 문 대통령의 답장이 있었고, 조금 전에 가족들이 밝힌 바에 따르면 고등학생 아들이 다시 문 대통령에게 A4 용지 한 페이지 정도의 그런 답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대통령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다는 그런 설명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국회 발제는요, 이렇게 정리할게요. 감사원 월성 1호기 의결 내일 발표, 정치적 후폭풍 예고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고석승 반장의 발제를 들어봅니다. 오늘 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 환자 7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지역 감염만 놓고 보면 50명입니다. 나흘째 두 자릿수를 유지 중이지만 전국 각지에서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한편 유럽과 미국 등에서는 하루에만 수만 명씩 확진 환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전 세계 누적 환자 4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고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부터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환자 76명입니다. 나흘째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죠. 일단 해외 유입 환자가 26명이고요. 국내 지역 감염 환자는 50명입니다. 이 50명 중에 30명이 수도권에서 나왔는데요. 경기도 15명, 서울 11명, 그리고 인천 4명 등입니다. 자, 그리고 수도권 바깥에선 부산이 환자가 많았습니다. 14명이 확진 판정을 새로 받았습니다. 부산의 햇드락 요양병원 관련해서도 반복적인 추가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4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73명이 확인되었습니다. 네, 햇드락 요양병원 상황이 특히 심각한 건 맞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병원을 중심으로 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의 SRC 재활병원이 대표적입니다. 최근 그 발생 양상에 대한 위험 요인을 분석해 보면 지난주 한 주의 그 발생 양상에서는 재활병원, 요양병원 등 감염의 취약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지속 보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부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소재의 그 요양기관 등 고위험 시설의 종사자와 또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전수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흘째 신규 확진 두 자릿수를 유지 중이지만 불안한 상황은 여전합니다. 신규 환자 숫자가 감소세가 아닌 들쑥날쑥인 것도 불안한 요인입니다. 지난 한 주간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최소 41명에서 최대 95명까지 큰 편차를 보이고 있어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일상 곳곳에서 생활 방역을 정착시키고 의료기관, 콜센터 등으로부터의 대규모 집단 감염을 차단하는 한편 가을철 이동 증가와 일교차 큰 날씨 등 당면한 위험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한 주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국내 신규 확진의 일부가 이 해외 유입 사례인 것도 집중해서 봐야 할 대목인데요.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해외 유입과 관련해 선제적 조치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최근 해외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합니다. 이에 따라 국내로의 코로나19 유입 위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만 해도 추이를 감시하고 있는 나라로부터의 해외 유입 사례가 2배나 늘었습니다. 방역당국과 관계부처는 해외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국가별 위험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해외 상황 심각합니다. 특히나 유럽과 미국 그리고 인도 등의 확산세가 무섭습니다. 어제 신규 확진 통계를 잠깐 보죠. 어제 인도에선 5만 5천여 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4만 4,900여 명의 환자가 새로 나왔습니다. 프랑스 신규 확진 환자도 2만 9,800여 명이나 됩니다. 영국도 16,900여 명, 이탈리아도 11,700여 명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루에 나온 환자입니다. 자, 인구 약 1,150만 명의 벨기에에서도 어제 하루 10,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난주에도 전해드렸지만 프랑스에선 17일부터 파리 등 8개 주요 도시에서 야간 통행 제한 조치가 시작이 됐고요. 독일 역시 술집 등의 영업 시간에 제한을 두기 시작했고, 영국에선 타 가구 구성원들과의 실내 접촉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사는 가족 외에 실내에서 사람들과 만나지 말라는 거죠. 당장 유럽 각국 식당과 술집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고용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On préférait avoir des, je sais pas, moins de tables, mais rester ouverte juste à l'heure qu'on fait, juste à 2h du mat, et faire bosser tout le monde, parce que malheureusement, il y aura des serveurs qui sont chômage partiel. Et là, ça impactera sur l'économie, sur les chiffres d'affaires. Comme je disais, il y aura sûrement des employés qui vont perdre leur boulot, parce que c'est après les restos, il y aura plusieurs restos qui vont faire faillite. C'est pour ça, et voilà quoi. C'est une catastrophe quoi. Ja, also es ist ein totales, es ist eine Farce, muss ich ganz ehrlich sagen. Das Urteil ist eine Farce, weil wir haben jetzt die Sperrstunde aufgehoben. Ab 23 Uhr kein Alkohol mehr. Heißt für uns, wir halten uns dran. Es wird aber, wie du schon sagst, in einigen Gegenden in Berlin, Friedrichshain, Kreuzberg, Neukölln, da gibt es Bars, denen ist das egal, wird das egal sein. Was ich auch verstehen kann. Es geht hier um die Existenz einiger Gastronomen. Es geht hier um Arbeitsplätze. Wir alleine haben 60 Arbeitsplätze, die wir hier bei uns haben. 네, 유럽 각국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답답하지만 어쩔 수 없다라는 의견이 많지만 장기간에 걸친 코로나19와의 싸움에 지친 기색도 역력합니다. Pour les restaurateurs, je comprends bien que ce soit très difficile pour eux. Je les plains, je suis le premier à les plaindre. Mais je pense que c'est vrai, enfin, il y a un moment, il faut faire un équilibre entre santé publique, santé économique et compagnie. Et je pense qu'on essaye de faire au mieux. C'est pas facile pour tout le monde. Businesses are going to be affected severely. We are not going to see the same situation again as it was before Corona. So unfortunately, people have to get used to a new reality and they have to start life from different perspective. Ich wollte heute eigentlich hier meinen 20. Geburtstag feiern und ich war wirklich ziemlich motiviert und so. Das mit der Sperrstunde ist jetzt halt wirklich schade, dass man halt jetzt hier echt nicht so frei leben kann und halt endlich mal wieder die Sau rauslassen kann. Also es geht mir echt ja, ich kann auch noch mal tryen. 네, 인구 900만 명의 오스트리아에서도 하루 1,600여 명의 신규 확진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스트리아 외무장관도 최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스트리아에 거주 중인 우리나라 유학생에게 잠깐 현지 상황 등을 물어봤습니다. 일단 오스트리아 상황이 유럽 내에서 심각한 편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오스트리아 상황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 오스트리아는 매일 1,600명 정도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민들이 코로나에 대해서 불안감이 더욱더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크게 동요하고 있지는 않은 분위기입니다.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조금 며칠을 벌려서 검사를 한다던가 하는 상황들을 보면 한국보다 대처가 조금 느리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좀 종종 있습니다. 하루에 신규 확진이 1,600여 명이 나오고 있고 정부의 대응이 좀 미흡하다고 느끼신다는 건데 여러 가지를 좀 거주하시면서 불안한 마음도 있으실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나라처럼 거리두기 단계별로 시행하는 조치가 없는 상황이고 학교도 다니고 일상생활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요. 주변에 확진자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저 스스로도 상당히 경계를 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스트리아 정부나 또는 지역 정부에서 어떤 조치들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밀집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황이 발각이 되면 벌금을 매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가 지난주 금요일에 방송을 통해 월요일부터 시행될 긴급 성명을 발표하겠다라는 예고가 지금 된 상태이고요. 아마도 그것이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야간 통행 금지령을 내리지 않을까 하는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미국도 앞서 보신 대로 확진자가 연일 수만 명씩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름 앞으로 다가온 대선 유세전과 맞물리면서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혼란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학 고문인 스콧 애틀러스 박사가 마스크는 효과가 없다라는 글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올려서 논란이 됐습니다. 트위터 측은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의 글을 지웠을 때와 마찬가지로 애틀러스 박사의 글을 삭제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도 연일 마스크 없이 대중 앞에 나서고 있는데요. 라스베이거스의 한 교회 예배에 참석한 자리에서도 마스크는 없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에 걸렸던 호프 힉스 보좌관과 케일리 맥커네니 대변인도 마스크는 쓰지
않았습니다. 거리 두기도 없었습니다. 자, 국내 코로나19 상황 그리고 미국 대선 관련 소식은 들어가서 좀 더 전해드립니다. 일단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 76명, 나흘째 아슬아슬 두 자릿수. 네, 오늘 그 코로나 관련해서 오후에 이제 방역 당국이 밝힌 그 내용이죠. 그 독감 무료 백신을 접종받은 인천의 고등학생이 접종 이틀 만에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14일에 접종이 됐고 16일에 사망하는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인데 방역 당국의 설명을 들어보면 지난번에 이제 그 일부가 상온에 노출돼서 이제 논란이 됐던 신성약품이 유통시킨 독감 백신인 건 맞답니다. 그러나 그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그 백신은 일단은 아니라는 그런 설명이고요. 유통 과정에 문제는 없었고 회수 대상 백신을 맞은 것은 아니다라는 게 방역 당국의 설명이고 접종과의 인과관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그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뭐 관련한 속보 저희가 좀 챙겨보고요. 자, 그리고 앞서 저희가 이제 추미애 법무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행사했다는 속보 저희가 전했잖아요. 그 수사 지휘권의 내용,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라임 수사와 본인 가족 수사에서 빠져라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본인도 이제 라임 사건에 연루된 의혹이 있다라는 그런 상당히 또 예민한 내용도 포함이 돼 있었는데 대검찰청이 지금 입장을 냈습니다. 대검의 입장문이 나왔는데 보면요, 짧습니다. 그 오늘 법무부 조치에 의해서 총장은 더 이상 라임 사건의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됐다라는 내용이고요. 수사팀에 당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수사팀은 검찰의 책무를 엄중히 인식하고 대규모 펀드 사기를 저지른 세력과 이를 비호하는 세력 모두를 철저히 단죄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바란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무튼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 수사에서 빠지게 됐기 때문에 수사팀에 당부하는 내용이 담긴 그런 그 내용을 지금 막 검찰이 기자들한테 보내왔습니다. 지금 들어온 속보 저희가 좀 반영을 했고요. 자, 어쨌든 지금 산발적인 집단 감염, 코로나 얘기로 넘어가면요,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오늘부터 그 수도권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그리고 정신병원 등에 대한 일제 진단검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관련 시설 종사자들이 매일 출퇴근 형식으로 지역사회와 시설을 오가는 만큼 잠복 감염의 규모를 파악하면서 감염 확산의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검사 대상은 시설 종사자 약 13만 명과 시설을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이용자 3만여 명입니다. 이번 환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부는 오늘 전수 검사를 시작해서 이달 말까지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선제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또 나왔죠, 고반장. 네, 서울시가 지난 6월부터 의심 증상 여부나 확진자의 접촉 여부와 등과 관계없이 온라인 신청을 한 시민들에게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해주고 있는데요. 지난달 15일 해당 검사를 통해 처음 이 확진자가 발견된 데 이어 이번에 또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4일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16일에 2명이 연달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지난 16일 기준으로 541명이 선제 검사를 받았는데요. 이 중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해당 환자들은 격리 치료 등 후속 조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학교 얘기를 좀 해보면요. 오늘부터 전국 대다수 고교가 전면 등교를 실시했죠? 네, 그렇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에 따라서 오늘 전국 일선 초등 고교의 등교 수업이 전면적으로 확대 실시됐습니다. 학교 등교 인원은 기존 3분의 1 이내에서 3분의 2 이내로 완화가 됐고요. 과대학교나 과밀학급이 아닌 비수도권 학교 상당수가 전교생이 매일 등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실제로 오늘 상당수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상당 초등 고교는 학년과 무관하게 전면 등교를 했고요. 다만 수도권도 학교 생활 적응 등이 필요한 초등학교 1학년만큼은 매일 등교를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따라서 초등학교 2학년까지도 매일 또는 주 4회 등교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관련해서 약간 뜬금없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서울시장 후보로 차출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보도였죠? 네, 일부 매체가요. 민주당 내부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이 정은경 청장을 뭐 차출한다 이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다라는 게 보도 내용이었는데요. 민주당은 곧바로 반박을 했습니다. 최인호 수석 대변인은 취재진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라면서 보도 내용을 강력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자, 정 청장도 오늘 오후에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된다라는 보도에 대해 입장을 설명해 달라라는 기자단의 질문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고 할 계획도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정세균 총리도 이제 말도 안 되는, 본인도 이제 얘기가 좀 언급이 있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얘기를 했고,
오늘 저희가 속보를 많이 반영해서 미국 대선 얘기를 더 추가로 하긴 어렵겠는데 아무튼 경쟁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면은 아예 그냥 미국을 떠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 미국 대선 얘기는 내일 저희가 추가로 또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 76명, 나흘째 아슬아슬 2자릿수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고른 한 컷은 중고 거래 앱에 36주 아이 20만 원 판매글 논란으로 잡았습니다. 중고 거래 앱에 느닷없이 아기 사진이 떴습니다. 아이를 20만 원에 팔겠다. 장난이든 사실이든 어느 쪽으로도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알고 보니 20대 미혼모가 입양 절차 상담 중에 홧김에 올렸다고 합니다. 지금은 반성하고 글을 지운 상태인데요. 생명을 거래하는 건 엄연한 범죄인 만큼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 여부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만 수사와 별개로 미혼모의 현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목소리도 나옵니다. 원치 않는 임신을 여성 홀로 감당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죠. 어려운 상황에 빠진 미혼모 등에 대한 보호 방안은 물론이고 입양을 권하는 절차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오늘 속도가 많이 나와가지고